25년이라는 세월이 단 2분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완벽한 세계가 유리창이 박살나듯 산산조각 나는데 필요한 시간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불륜 드라마가 아닙니다. 배신의 끝에서 마주한 기막힌 인연, 그리고 복수보다 더 강렬했던 마지막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올해 56, 대형 건설사 이사로 재직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중산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서미란과는 3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했죠. 중견기업 인사팀 차장으로 일하는 아내는 늘 단정했고 우리에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예쁜 딸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숫자와 싸우며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의 훈장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는 건 아주 사소한 틈새에서 시작되더군요. 언제부턴가 야근이 없던 아내의 회사가 갑자기 바빠졌다는 핑계로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아내의 회사는 원래 정시 퇴근이 철칙인 곳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커리어를 쌓느라 고생하는구나 싶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 습관이 변했습니다. 식탁 위에 무심코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베란다에 나갈 때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챙기더군요.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반짝이는 그 눈빛.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내는 늘 회사 단톡방이야. 요즘 너무 시끄럽네라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했죠.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팀 회식이 잡혀 밤 10시는 되어야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길이 집이 아닌 아내의 회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지겹다고 투덜대던 회사 앞 고깃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단체 예약은커녕 아내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에게 물어봐도 하이라이트 팀의 예약은 없다는 대답뿐이었죠.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대신 아내의 회사 건물이 보이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라이트를 끄고 숨을 죽인 채 회전문만 노려봤습니다. 밤 8시가 넘었을 무렵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아내 서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이도현 부장이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건 직장 상사를 대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제가 잊고 지냈던 그 찬란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의 간격은 단 1cm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남자의 어깨 쪽으로 살짝 기울였고 남자는 다정하게 손짓을 섞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뒷모습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도현이, 조수석에는 제 아내 서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히는 셔터 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당장 차를 들이받고 내려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건설사 이사로 살아오며
배운 이성을 쥐어짜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가 진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저 영리한 여자는 끝까지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와서 태연하게 회식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며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사설탐정소를 검색했습니다. 바로 조사연구소. 확실한 증거를 잡아준다는 후기들을 읽으며 저는 남편이 아닌 철저한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오직 하나, 이 배신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는 차가운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용한 탐트가 가져올 정보가 제 인생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버릴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탐트 소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저를 더 큰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박 선생님,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그날 밤 사설탐정 소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는 한쪽 의뢰로만 진행되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가 건넨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서밀한의 뒤를 쫓기 위해 사설 탐정소를 찾았듯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목적으로 이곳을 혹은 다른 곳을 뒤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로 조사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4층,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상담실에서 탐정 최 소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두툼한 호속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최 소장이 무심하게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 서밀한의 낯선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이도현과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주말 오후 교회의 한 한적한 카페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날 밤 목격했던 그 호텔 로비에서의 다정한 모습들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찬란한 미소를 다른 남자 앞에서 짓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배신감은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을 넘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소장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패턴이에요. 그는 볼펜 끝으로 타임라인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고정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한 달에 2번은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장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남자의 차, 이도현 부장의 세단 안에서 벌어지는 애정 행각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말에는 밀린 업무를 핑계로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저렇게 눈부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 그 미소는 25년 전 제가 그녀에게 반했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산 아내의 은밀한 사생활을 생판 남인 탐정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실패를 타인에게 증명받는 과정 같았으니까요. 저는 건설사 이사로서 수천 명의 인부를 진두지휘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집안의 단 한 사람, 아내의 마음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최 소장님, 이 사진들 법정에서 효력이 확실하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툭툭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제안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서류 더미 밑에서 또 다른 보고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점 말입니다. 저희가 현장 체증을 나갔을 때 우리 말고도 이 커플을 집요하게 따라붙는 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쟁업체인가 싶어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니더군요. 그가 내민 보고서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부장의 아내 한지우 씨입니다. 그분도 이미 다른 곳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조사를 시작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륜 커플은 양쪽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비밀 겹사가 벌어진 거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제 집만 지옥인 줄 알았는데 저 건너편 가정 역시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제 가정까지 침범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끙끙 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군과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최 소장은 제 고뇌를 읽은 듯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한지우 씨 쪽에서 저희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같은 대상을 쫓다 보니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최 소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요. 어차피 목표는 같고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니까요.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 두 분이 협력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낯선 여자의 이름 한지우. 그녀는 저와 똑같은 상처를 안고 똑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피해자끼리의 연대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실패의 흔적을 그녀와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망설여졌지만 한편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승산이 큽니다. 상대는 이미 꼬리를 잘 자르기로 유명한 인사팀 간부들이니까요. 최 소장은 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팩트만을 던질 뿐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비열하고 더러운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모든 패를 던져야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분 연락처를 주십시오. 최 소장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정갈한 글씨로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만나게 될 구원자이자 이 끔찍한 전쟁의 유일한 아군이 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밤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픔은 뒤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신의 잔해 위에서 가장 확실하고 냉혹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주위의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여러분이 챙겨야 할 권리는 줄어듭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한지우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분노와 우울함에 갇혀 제 자신을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제 인생의 플롯 트위스트, 즉 대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인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증거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제 무너진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기둥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저와 같은 전투의 향기가 났습니다. 상처 입은 사자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독한 악연으로 엮인 우리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과연 한지우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으로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첫 만남의 현장을 다음 영상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강남역 인근의 조용한 카페,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마주 앉은 구석 자리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여인, 한지우 씨는 검은색 테일러드 코트 차림에 단정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가는 이미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아내의 내연남인 이도현 부장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각자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펼쳐진 그 지옥의 기록들 앞에서는 어떤 말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가해자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모여 그 추악한 증거들을 대조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말입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최 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배우자가 저지른 행각이 담긴 사진들을 맞바꾸어 보았습니다. 신기하더군요.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사진 속에서 제 아내 서미란과 그녀의 남편 이도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서 아이의 성적을 걱정하고 배우자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찬밥을 넘기던 그 시간의 말입니다.
이 지독한 대조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딸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다 잠들 때도 그 사람은 하이라이트 팀이랑 밤샘 회의가 있다고 했죠. 그 프로젝트가 당신 부인이었네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투명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25년 차 건설사 이사로 살며 가족을 위해 현장을 누비느라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한 게 죄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너무 믿은 게 죄일까요? 제 질문에 지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호 씨.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잘못이지 지키려 했던 우리가 죄인일 순 없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이 비극을 끝낼 유일한 열쇠를 쥔 파트너였습니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은 영리해요. 특히 인사팀에서 잔뼈가 굵은 서밀한 차장과 이도연 부장은 법망과 회사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제 말에 지우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전의 이름을 데이디로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데이디 전략에 주목해 주십시오. 감정이 앞서면 결국 법정에서 불리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절대로 감정적으로 먼저 들이받지 않는다. 둘째,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는 물증을 완벽하게 공유한다. 셋째, 결전의 날을 정해 동시에 터뜨린다. 저는 제 동기인 이혼 전문 변호사 김성민을 이 연맹에 끌어들였습니다. 성민은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수준이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저쪽은 방어할 카드가 아예 없어. 성민의 조언은 냉혹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형, 저쪽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절차부터 밟아야 해. 그리고 사내 분류는 기업 윤리 규정 위반이야. 이 부분을 공략하면 저들은 커리어까지 잃게 될 거야. 지우 씨 역시 자신의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가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정보를 합쳐 완벽한 그물을 짰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이도연 씨가 제 아내에게 선물한 목걸이 영수증입니다. 지우 씨 카드 내역에 찍힌 건가요? 아니요, 이건 제 돈이 아니라 가족 공용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 뻔뻔하네요. 이런 식의 대조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의 분노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전략회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지우 씨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를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짧은 진동 소리가 마치 폭탄의 타이머 소리처럼 들렸죠. 지우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우 씨의 표정을 보셨어야 합니다. 방금까지 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연기자로 변신하더군요. 응, 여보. 지금 퇴근 중이야. 수화기 너머로 이도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오늘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잡혔어. 아마 자정쯤이나 들어갈 것 같아.
제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제 아내와 함께 호텔로 향하고 있거나 차 안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우 씨는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들어와요. 저녁은 먹었죠? 대충 먹었어. 전화를 끄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랑해라는 그 말이 얼마나 더러운 오물처럼 들렸을까요?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력을 펼쳤습니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시 어떠십니까? 제 제안에 지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에 동시에 합시다. 한 명이라도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요.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 씨. 우리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밀리에 만나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미래를 약속한 듯 서로의 노후 계획까지 나누고 있더군요. 이도현 씨가 제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조금만 참자. 곧 우리만의 집을 마련할게라고 하네요.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아내가 25년 동안 가꾸어 온 우리 집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패는 저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했으니까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사실은 타인보다 못한 괴물들과 사는 일은 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뜻밖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오시나요? 아니요, 지우 씨.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우리 힘내기로 해요. 우리는 서로의 깨진 마음을 이어붙이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일이 정리되면 같이 산에라도 한번 가죠. 북한산 공기가 참 좋거든요. 복잡한 생각 씻어내기엔 최고입니다. 제 말에 지우 씨가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이 지독한 서류 뭉치 대신 가벼운 배낭만 메고 오기로 해요.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서 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여러분도 만약 감당하기 힘든 배신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골방에 숨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줄 동지를 찾으세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정보, 공유자를 넘어 서로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탱해주는 전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준비는 끝났고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들의 가짜 천국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꿔버릴 결정적 시간뿐이었습니다. 지우 씨, 그날 저녁 8시 이후엔 절대로 울지 마세요. 우는 건 저들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우리끼리 있을 때 합시다. 승리자의 눈물을 흘려야죠. 제 위로에 그녀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아내 섬이라는 여전히 제 앞에서 착한 아내 연기를 하며 딸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 여자의 몰락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금요일 밤 7시 59분에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나요? 운명의 시간, 시계의 초침이 8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와 기대감,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여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제가 지우 씨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저들은 그 순간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완벽했던 복수 이후에 우리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결전의 현장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글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팔시 정각입니다. 아내 불륜남의 아내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그저 복수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없이 제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여자였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왜 그녀가 제 마지막 사랑이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을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처음 의심하게 된 날을 저는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6살, 이름은 박준호이고 대형건설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섬이라는 49살이고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차장으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딸은 한 명 있고 지금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 내놔도 부족함 없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현장 소장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녔고 지금은 본사에서 숫자와 보고서를 보며 이사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함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가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아내 회사는 야근이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6시 반이면 퇴근해서 7시 무렵에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팀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아.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는데 며칠만 늦게 들어갈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 야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끔이 어느 순간 거의 매일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시계를 보면 밤 9시, 10시인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바쁘냐라고 물으면 아내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요새 회사가 좀 정신없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야근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습관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원래 아내는 집에 오면 휴대폰을 식탁 위나 거실 테이블에 툭 던져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톡이 오든 말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갈 때도, 잠깐 화장실에 갈 때도, 베란다에 나갈 때도 항상 휴대폰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둘 때도 화면을 꼭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울리면 먼저 눈빛이 반짝이고
손이 바쁘게 휴대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제가 누구야? 라고 가볍게 물으면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단톡방이야. 요즘 단톡이 너무 시끄러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자꾸만 꺼림칙했습니다. 외모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갈 때 최소한의 화장만 하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근 준비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파운데이션에 눈화장, 립스틱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잘 안 입던 몸에 붙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도 자주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 회사에 누가 새로 왔어? 아내는 거울을 보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나이가 드니까 더 신경 써야지. 요즘 회사에 젊은 친구들도 많아서 나만 아줌마처럼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누구나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리를 정리한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쯤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차를 몰고 집에 가던 중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운전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숨을 고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식 잡혔어? 팀장님이 사람들 모으자고 해서 아마 10시는 되어야 끝날 것 같아.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 회사는 제가 있는 곳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지도를 보니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아내 회사 쪽으로 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식 장소가 어디인지 한 번쯤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겉으로는 그렇게 이유를 만들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봐. 오늘 딱 한 번만. 결국 저는 차를 돌려 아내 회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푸념하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맨날 회사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만 먹어. 지겨워 죽겠어. 회사 바로 앞에 있다는 그 식당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에 그 식당을 찍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손님이 몇 팀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이라이트 회사 단체 예약하신 자리 있나요? 종업원은 예약 리스트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그 회사 단체 예약은 없는데요.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을 잘못 말했나 싶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섬이란 이름으로라도 예약이 있나요? 종업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동안 제가 스스로를 속이며 했던 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로 돌아와 앉았지만 바로 시동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설마.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변명을 찾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회식 잘하고 있어.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고기 먹고 있어. 당신은 언제 들어와? 저는 최대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로 답을 보냈습니다.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너무 늦게까지 먹지는 말고. 문자를 보내고도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돌려 아내 회사 건물이 보이는 골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사 정문이 살짝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끄고 의자를 뒤로 조금 젖혔습니다. 창문을 조금만 내려두고 건물 입구 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몰래 지켜보고 뒤를 쫓는 것은 제 성격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성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느낌이 저를 그 자리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회사 건물 회전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회전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나온 여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제 아내였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셔츠 차림, 40대 중반에서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를 보자 방금 전까지 굳어있던 표정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문 쪽이 아니라 건물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둘 사이 거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에 남겨진 간격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남자 쪽으로 조금씩 기울이고 있었고 남자는 웃으면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줌을 최대한 당긴 뒤 두 사람의 뒷모습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 나란히 걷는 실루엣, 건물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잠시 후 지하 주차장 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방금 찍은 그 골목 방향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올라와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석에는 방금 전 그 남자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제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의 뒷모습과 번호판까지 다시 한번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나니 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다가도 곧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 고기 많이 먹었어. 당신은 밥 먹었어.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대충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한 장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 나오는 두 사람, 골목길로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같은 차에 타고 나가는 장면, 선명하게 찍힌 차량 번호,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야근, 자주 바뀐 회식 장소, 출근 전 길어진 화장 시간,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 욕실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에 아내 휴대폰이 엎어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났고 화면이 켜지면서 잠깐 미리 보기 창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문장 자체만 보면 예의 바른 인사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요즘 자주 입에 올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상사라고 부르던 그 남자의 이름, 이도현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은 채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들이받으면 내가 손해다. 증거를 모을 거라면 제대로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을 만큼 모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배우자 불륜 조사 사설 탐정. 다음날 퇴근 후 저는 사설 탐정소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4층에 위치한 바로 조사연구소였습니다. 탐정 최 소장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최 소장은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진만으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엔 부족합니다. 회사 동료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요. 필요한 건 반복된 패턴과 명확한 장면입니다. 그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 소장은 제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인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따지지도 캐묻지도 마세요. 의뢰인의 행동이 달라지면 상대도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 일이 길어집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연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제 넥타이를 풀어줄 때도,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 가식적인 말을 내뱉을 때도 저는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최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같은 남성과 함께 나왔고 식사 후 호텔로 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오는 장면도 찍으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장면과 포옹, 입맞춤까지 확보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확인한 사진들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매주 두세 번의 규칙적인 만남. 사진 속의 아내는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 신원도 나왔습니다. 같은 회사 이도현 부장입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이도 한 명 있고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최 소장이 뜻밖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도현 씨 배우자도 남편분 불륜 의심으로 저희 쪽에 이미 의뢰를 하셨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인물이라 교차 확인이 됐어요. 그분께서 선생님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이틀 뒤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도현의 아내 한지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가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의 파일들을 교환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같은 시간.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우리의 삶을 비웃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지우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을 찾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 말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전략을 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증거를 완벽히 공유할 것, 그리고 디데이를 정해 동시에 터뜨릴 것. 우리가 정한 디데이는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철저하게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찌개를 올리며 오늘도 하이라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연기 섞인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제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시계가 8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저는 서재에서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아, 밥 먹기 전에 이것부터 좀 보자. 의아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려던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이게 뭔데? 저는 말없이 봉투 안에 사진 수십 장을 식탁 위로 흩뿌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도현의 품에 안겨 미소 짓던 모습, 차 안에서 밀회를 즐기던 선명한 기록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 사진 속에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25년 동안 내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만든 이 집이 내 눈에는 놀이터로 보였니? 아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딱 한 번이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탐정의 기록에 딱 한 번이란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기만이자 습관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소장은 이미 접수됐고 재산 분할과 가압류 절차도 오늘 8시를 기점으로 시작됐어. 딸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라. 제 단호한 통보에 아내는 울부짖으며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 씨의 집에서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우 씨는 퇴근에 돌아온 이도현 앞에 제가 보낸 교차 증거물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도현은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지만 제 아내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자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맹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숨겨왔던 알리바이가 서로의 배우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적인 이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우 씨는 약속대로 각자의 회사와 본사 윤리위원회에 제보를 마쳤습니다. 사내 불륜으로 커리어를 쌓았던 두 사람의 만행은 월요일 아침 전 직원의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이도현은 즉각 해고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제 아내 역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갈 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우 씨와 계획을 세우며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는 이도현과 도망치기 위해 공동 명의의 적금을 몰래 빼돌리려 했더군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제 아내의 마지막 연민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만약 제가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면 위자료를 뜯기며 비참한 여생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냉철한 이성과 지우 씨라는 든든한 동맹 덕분에 제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 때문에 참지 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운 소외가 아니라 평화로운 안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지우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준호 씨. 우리 이제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묘한 공허함이 남았지만 며칠 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지우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식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끝났네요, 진짜.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배신감으로 만난 인연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에 이름 올리는 건 이걸로 끝입니다. 지우 씨는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여자는 되고 싶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북한산에 함께 오르기도 하고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금 과하게 술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지우 씨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저는 2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내 손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50대가 진짜 남자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정말 환상의 궁합인 것 같아요. 그녀의 농담 섞인 진심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온전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되 더 이상 서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류 없이 그냥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면 되는 거죠. 지우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가슴을 쥐어뜯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팔씨 정각은 반드시 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의 문을 여는 순간 감옥의 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이런 평온한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배신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을 준비를 하세요. 더 늦기 전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신한 배우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최선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서밀한과의 25년은 이제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판결문 한 장으로 남았고,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북한산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옆에는 저와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전우이자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된 한지우 씨가 있습니다. 1년 전 복수심과 절망에 가득 차 올랐던 이 산을 이제는 오직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오릅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가파른 바위 언덕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 제가 뒤에서 가볍게 등을 밀어주고, 제가 땀을 닦을 때면 그녀가 말없이 시원한 물병을 건넵니다. 마침내 100군데 정상에 올라섰을 때 발밑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전경과 그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노을은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지우 씨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기억나세요? 처음 여기 오기로 약속했던 날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우 씨가 노을빛에 물든 얼굴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은 곳을 보고 있네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지독한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가 가진 상처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이나 법적인 굴레를 다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깨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종이 한 장의 약속보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을 지켜주는 진심이 얼마나 더 무겁고 소중한지를요. 준호 씨, 저한테는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 같아요. 더 이상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마지막 조각요. 지우 씨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가장 자유로운 연인으로 남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가끔 전처인 서밀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녀의 끔찍한 배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삶을 살았을 테니까요. 고통은 잔인했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투명한 행복이 싹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 맑고 푸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산할 시간입니다.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우리는 산을 내려갑니다. 중년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서툴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처럼 당신에게도 반드시 치유의 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부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어둠을 뚫고 나온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 눈부신 햇살을 믿으세요.
저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찬란한 행복을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당신의 곁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